세상에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모두의 연구소에서는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은 누구나 모두의 연구소에다가 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군가 랩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드리고 그 팀이 같이 즐겁게 연구를 하는 거죠.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것 같으신가요? 네. 아마 이제 낯선 분들은 또 모두연에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또 같이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 10주년 무한한 가능성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연구소 본 10주년 행사 총괄을 맡은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순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분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환영사로 저희 모두의 연구소 Chief Vision Officer이시자 디지스트 교수님이신 정지훈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저희 10주년을 맞게 되신 회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10분씩 강연을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세 분을 그리고 여기 앞에 모시고 패널 토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모더레이터로 정지훈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 여기 오프라인 현장에 계신 분들께 Q&A 시간을 드리도록 하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환영사 함께 해주실 정지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고 와서 얘기할 거를 이제 찾아보느라 이제 과거 것들을 한번 뒤적뒤적 해봤는데 제가 이제 김수현 수장님 처음 만난 게 2016년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그 만났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KBS 다큐멘터리 렉처멘터리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오타쿠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한 제목으로 제가 진행을 한 게 있어요. 명견말리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취재도 많이 하고 다녔고 이제 특히 일본에도 가서 일본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으니까 그런 문화가 많았으니까 일본에도 가서 쿨재팬도 찾아가고 굉장히 많은 곳들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하나 구스마일 같은 회사 여긴 비상장인데 작년 매출액이 한 5천억이 넘어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회사예요. 피규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때는 되게 조그만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사례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찾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이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는 곳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만난 것이 이제 김승일 소장님 그 당시 이제 강남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하던 공유연구소 같은 형태였죠. 그렇게 하는 곳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내 아이가 만날 미래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써놓은 책이었는데 인터넷 방식으로 이렇게 학교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그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단순히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사람한테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본인들의 어떤 그런 핏이 맞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플랫폼이 조만간 등장할 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저같이 이것저것 벌리는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전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을 처음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엔젤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뒤로 7, 8년 이상 흘렀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겉에 드러난 것만 보다 보면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그런 건데 겉에 드러난 것만 보다 보면은 지금 당장 한 몇 년 전부터 나타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대다수는 아주 운 좋은 케이스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쌓고 올리고를 반복을 해가면서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처음엔 가설에 불과했던 것이 실제로 주류가 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연구소의 10년이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순탄하게만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사기 사건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베이스로 하다가 코로나 닥치면서 거의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결합도 시키고 수많은 이런 우여곡절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어쨌거나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AI 관련된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에 있게 됐고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코어넥스트라고 기초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과기부에서 워크숍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키노트를 하러 갔어요. 그 이유는 리서치의 미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연구의 미래,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래서 그 뭐 물리학이나 이제 기초과학 쪽이거든요.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맞이할 연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얘기를 하면서 모두연구소 사실은 그날 강의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의 연구 패러다임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거대한 공룡이 턴을 해가지고 시대가 바뀌는 데까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과정을 모두의 연구소가 하나씩 해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아까 보니까 10 to infinity 써놨던데 10년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연구를 하고 모두가 공부도 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탄탄하게 지켜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연구소에서 칩 비전 오피서로 함께 해주신 만큼 또 뜻깊은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김승일 저희 대표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제가 감개가 좀 무량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저희 10년 됐는데 10년째 오시는 연구원 분들도 눈에 보이시고 뭐 최소한 8, 9년쯤 다니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또 모디언 이렇게 10주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떨리네요. 보통 안 떨리거든요. 막 이렇게 막 3층짜리 돼 있는데 무대에서 강연해도 안 떨리는데 오늘 좀 떨립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간 모디언을 조금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쓰는 말이 저도 되게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모두연스럽다. 모두연스럽다 그러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신성진님, 모두연스럽다. 자유. 네. 성님은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네. 아니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 네. 네. 예. 예. 네. 네, 자유와 스스로 뭐 이런 주도성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행을 하기엔 좀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거를 실제로 하는 거, 해내는 거, 이런 거를 저는 모두연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실행력, 용기, 뭐 그러고 그런 활동 자체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두연구소는 어떻게 보면은 열린 연구소, 좀 대학원의 새로운 모델이 뭐 만들어질 수 없을까로 출발을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대학원이라고 보면은 사실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들렸던 소문들에 의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원생의 뭐 장학금 같은 것도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고 그때 당시 10년 전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에게 모두연스러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진짜 실제로 했던 말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오프라인 서비스냐? 왜 거기까지 가서 연구를 하냐? 처음엔 모였다고 쳐. 그런다고 해서 다음부터 나가서 만나면 되지 왜 계속 여기서 모이냐? 그래서 어차피 망할 건데 빨리 해보고 빨리 망해라. 뭐 그래서 빨리 다른 거 해라. 사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너 똑똑하니까 지금 이 아이템이 별로인 거지 다른 거 하면 됐다. 뭐 이런 말이었어서 그렇게 좀 모두연스럽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해왔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모두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토픽으로 논문을 발표한 게 100편을 올해 넘어섰고요. 그중에 해외 논문, 해외 학회 논문이 한 80편 정도 됐고 뭐 좋은 학회에 많이들 발표를 해주세요. 뭐 뉴립스나 CVPR, ICML 같은 데도 발표를 해주시고 진짜로 이 뭐 회사 끝나고 취미생활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진짜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연구 결과물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구 모임서 랩이라고 부르는 저희 연구 모임이 이제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누적으로. 그래서 진짜 1000개가 넘는 대학원 랩을 이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왔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AI 양재 허브라는 거를 개소를 해요. 정확히는 양재 R&CD 혁신 허브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게 이제 기사가 나왔던 지도인데 지금은 양재가 AI 특구로 되어 있어요. 저때 당시에는 특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양재를 AI 특구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뭔가 전초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저 AI 양재 허브예요. 그래서 1000평 규모의 어떤 건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허브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공덕 창업 허브, 뭐 바이오 허브 이런 것들이 있듯이 AI 허브, AI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전초 기지를 만들자였는데 이때 이제 이거의 운영사를 이제 모집하는데 저희가 됐어요. 카이스트랑 모두연구소 컨소시엄이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창업했잖아요. 2017년 저거 될 때까지 저희가 1인 기업이었어요. 제가 혼자였는데 이 정도 규모의 운영사가 되는데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게 가능한가? 전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모두연스러움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인정을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오셨던 분들 양재 허브에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AI 혁신학교 아이페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20년도에 개소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에 AI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다 서울에만 있고요. 개발자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역에
10개의 캠퍼스를 만들자라는 게 제가 이제 목표였고 실제로 8개의 캠퍼스까지 만들었고 이게 울산 캠퍼스의 모습인데요. 이런 것도 전 모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필요한데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수는 없지만 좋은 컨텐츠와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내려가면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근데 코로나로 이제 조금 계속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걸로 좀 바뀌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 지역의 청년들에게 AI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저희가 투자를 처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7년 차에 처음 투자를 받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1인 기업에 제 자본금으로 그냥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이상한 거를 하는데 투자를 받다니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무기는 좀 모두연스러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게 저기 써 있는 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연구원 분들이나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5년도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죠. 그래서 모두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워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정말로 모두가 모르는 것 같고요. 저도 모를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모두연스러워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저도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혹은 내년에는 저희도 또 새로운 어떤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려는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바꿔보려는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걸 해보고 싶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두연스러운 곳이 바로 모두연구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감사합니다가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랑합니다로 좀 바꿔왔어요. 정말로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스럽고요. 예, 정말 큰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레블업 신정규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축하하는 동영상을 또 따로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버틴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냥 깨달은 것들 아니면은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우선 1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여러분 회사가 10년을 버텼다는 건 그 회사 대표의 속이 다 망그러졌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시면 덕담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상처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네, 같이 지나가면 커피도 마셔주시고 게임도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창업을 했어요. 레블업이라는 회사고 로고는 파란색입니다. 초록색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강산 프로게인데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요. 박사 셋인데 그 컴퓨터공학 1.5명 물리학 1.5명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물리학을 다 했기 때문에 계산신경과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원래 오픈소스를 하면서 만난 사람 둘이랑 그 다음에 룸메이트로 만난 사람 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시에 주목하던 건 계산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던 모든 것의 엔진이 항상 동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때는 그게 증기 엔진이었고 그 다음에 핵이 있었고 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저는 전산실 관리를 했었고요. 그 학과 전체의 그 김준기 CTO님은 GPGPU라는 분야에서 라라비라고 부르는 당시에 칩이 있었는데 인텔 라라비에서 패킷 가속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 다음 10년에 정의할 거는 아마도 계산이다. 모든 혁신은 계산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계산을 하는데 무슨 계산을 하느냐? 계산의 폭이 너무 끝도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장님은 프로테인 폴딩 하셨었고 저 같은 경우는 뇌 모델링 했었고 그러니까 자 곡선을 보니까 AI가 가장 계산 증가율이 높아. 그러면 AI의 계산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레벨업이라는 레벨 업그레이드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 아이템보다는 그거였어요. 내가 그냥 학교에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좋지 않을까. 특히 대표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이 가장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셋 다 사실은 가지 않은 길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결국 시작을 해보지 않으면 끝도 없다는 거. 어떤 일을 모든 사람들에겐 자기만의 새로운 길이 있지만 그 길 자체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존재조차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으나 위대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초에 저희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머신러닝, 당신 딥러닝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머신러닝을 가속하는 C++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들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뭐야? 학교에 가서 이것을 사주세요 했더니 그건 대학원생들이 시키면 더 잘해올 것 같은데 대학원생들 그런 거 쓰면 너무 편해져서 배우는 게 없어서 안 된다. 이런 피드백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 소개를 시켰더니 이제 3개월 후에 그 기획서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다고.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참 들던 차에 그 알파고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가 VC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다가 이 알파고가 처음으로 바둑을 이긴 날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신박사 아직도 그거 해요? 그 뭐였더라? 그 뭐 딥러닝? AI? 뭐 이런 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망할 수 있었죠. 당시 투자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당시에 가장 계산에 많이 쓰는 종류의 하나였던 그 LSTM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그거 설명할 건 아니까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LSTM 기반의 챗봇을 만들어서 데모를 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평도 좋았고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플랫폼 만들기 전에 그 챗봇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어차피 가속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에 하나가 있어야 들고 다니면서 데모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챗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죠.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었죠. 버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걸 만들려면 GPU가 200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챗봇을 제가 그 구글 어시스턴트 팀장하고 만난 후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포기를 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사이에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거다라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들지 않고 만드는 것을 최적화하거나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다 버리겠다. 우린 팀이 작으니까 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는 항상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2017년에 첫 투자를 받게 되었지만 하고 싶은 것들은 다들 많잖아요.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많은데 문제는 땅에 서 있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당시에 뭐 데모용으로 만든 코딩 플랫폼 같은 경우도 꽤 잘 됐었기 때문에 좋았었고요. 하지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됐죠. 2019년 초에 저희가 GPT-2가 나온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이제 사이드로 하던 코딩 플랫폼 같은 걸 다 접자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자원량에만 의존하는 어떤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임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면 예를 들면 F1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을 땐 바퀴라도 만들어야 되고 엔진을 만들면 좋겠지만 바퀴 또는 차체든 뭐든 그 레이스에 필요한 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백엔드 플랫폼만 만들자라고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백엔드.ai라는 여기 붙어있는 로고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지금 뭐 WBA 과제처럼 1000대 이상의 GPU를 돌리고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결국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문제고요.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많고 다른 분들이 다 잘하는 것 같고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굉장히 힘들게 겪었어요. 뭘 안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이제 백엔드에만 올인을 하자. 특히 2020년에 GPT-3가 나오고 나서는 이거는 오직 스케일에만 필요한 기술들이 스케일에만 요구되는 기술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21년도가 되면 2020년부터 저희는 BEP를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BEP를 넘는 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BEP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버는 거랑 쓰는 게 딱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BEP를 돌파하고 나면 그건 흑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2020년부터 저희가 흑자 회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표는 어쨌든 BEP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 전략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는 이게 매출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목표였지만 그 후에는 이제 족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BEP를 넘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해지는 시점이 2021년 이후로 계속 오게 되면서 이게 점점점 큰 족쇄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뭐 AI의 인프라스트럭처라거나 이런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던 시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같은데 남들이 볼 때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오게 되고 드디어 2023년이 되고 나서 이제 메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GPU 수가 만장이 안 되는데 2023년을 중심으로 GPU 만장 이상을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시장에 8년 동안 어떤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번의 기회는 옵니다. 어떤 회사든지 아무리 이상한 아이템을 가진 회사라도 한 번의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 2월 8일에 바드 발표하고 GPT-4 발표한 날이 그날이었고요. 그래서 24년이 되니까 뭐 좀 전에 제가 F1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F1의 레토릭을 빌려오지 않고 그냥 AI 설명만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고 나니까 25년에 오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6주마다 모든 회사들이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놓고 있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머처럼 반복되는 뭐 X가 내놓고 나면은 이제 뭐 구글이 내놓고 구글이 내놓으면 오픈 AI가 내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였죠? 엔트로픽이었구나. 엔트로픽이 내놓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떤 동일한 동작의 반복 같지만 사실 이건 스파이럴 거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스케일은 커지고 있고 성능은 나아지고 있고 보급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복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진하는 것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뭘 해야 될지는 여전히 회사 구성원 모두의 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다음에 발표해 주실 분과 앞에서 발표하신 이 모두영과 링글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지금 10년이란 게 크다면 크고 강산이 한번 바뀐다면 바뀌는 시기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생에서는 그냥 한 좀 큰 덩어리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이고요. 이 찰나를 버텼기 때문에 다음 찰나를 노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벨업의 지난한 그 과정을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이제 링글의 그 지난했던 10년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파 공동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링글 공동대표 이성파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아까 사진이랑 하나도 변하지 않으셔서 대표 그 도파민 때문에 이렇게 이 흰머리가 안 난 게 아닌가. 저도 흰머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한번 둘러봤었어요. 그 매니저님하고 하는데 옆에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세미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갓생하는 커뮤니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프로덕트도 갓생을 하시는 분들이 쓰십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저는 사실 영어가 저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진짜 왜 시작했지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교 때 영어를 사실 포기했었습니다. 정말 뭐 원서를 봐도 모르겠고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에이모스 오먼디라는 그 흑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pronunciation을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디지털 서킷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원어민을 처음 만나봤고, second 하나도 모른다라는 게 이런 감정이고, 세 번째는 망했다. 완전 난 그냥 망했다라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해서
이 영어가 두려운 사람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몸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저는 2016년 겨울 이 디지털 서킷 수업 2016년이 아니군요. 2006년이군요. 예,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간히 살다가 제가 좀 꿈이 생겨가지고 비즈니스 스쿨을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영어를 제가 포기했었더란 사실을 기억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너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다가 이제 룸메이트가 저를 도와줬어요. 어쩌 보면 대표님처럼 사람들을 돕는 그런 친구가 저한테는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성판 why you having a long face? 얼굴 그렇게 기냐? 그렇게 슬프냐? 라고 물어보길래 사실 나 오늘 학교에서 말한 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가져오라고 텍스트북을. 그래서 같이 저랑 읽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어로 해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백그라운드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고 지금은 주로 코딩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두 가지 둘 다 하고 있는데 이날 처음으로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이거를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5번, 10번, 20번 했었더라면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버벅거리지 않고 했을 텐데 그 한 번을 제가 못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구나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룸메이트가 도와줬다고 한 거는 창업하기 전인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룸메이트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친구가 맨날 콤프로스트 우리나라로 하는 그런 이제 시리얼 위주의 곡물로 계속 사료를 먹고 있길래 제가 너 뭐 문제 있어 하니까 사실 좀 돈이 없대요. 하니까 그러면은 이 한 거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영어 서비스 해보면 어때? 해서 시작한 게 링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 친구였었고요. 튜터가. 모두연이 어떻게 보면 연구 관련한 거니까 저의 이 2014년이죠. 2014년부터 한 2021년까지는 WebRTC라는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좀 바이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커넥트되는 게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가 웹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커넥트되는 거가 이때 막 많이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글 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때는 구글 행아웃이라는 행아웃 모르시죠 다들? 행아웃 아는 정도면은 기술에 진짜 굉장히 early adopter이신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저희 웹사이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구글 행아웃이랑 구글 캘린더에다가 유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이때 꼭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것도 뒤에서 백단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브라우저를 다 켜가지고 모든 세션 그러니까 이제 크롬이 거의 막 마탱이가 같죠. 그 메모리가 엄청 커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리프레시하면은 사람이 이제 2명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완전 수작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유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설마 대표님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시죠? 딱 얘기하시는데 좀 사업 중이었거든요. 그날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내가 웹사이트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렇게 굴욕적일 수 있을까 해서 그날부터 미친 듯 코딩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을 가가지고 갑자기 WE에서 CS 전공자처럼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거 못했고 저는 반도체 쪽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저가 어떻게 하면 잘 신청도 하고 수업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이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유저분들이 계속 뭔가 자꾸 요구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진짜 A, B, C, D, E, F, G를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역시 순정이 최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현타가 확 오는 겁니다. 저의 며칠 몇 날의 밤샘이 생각보다 이렇게 임팩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그건 원하셨어요. 나의 영어가 현재 어떤가? 그 수준은 너무 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튜터들이 그 점수를 남기실 수 있도록 저 참고로 저의 비즈니스는 영어 회사입니다. 영어 회사고 원언원 영어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AI 튜터도 있고 또 뭐 기업 진단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언원에 대화를 하고 나면은 유저분들이 항상 나 내 점수가 너무 궁금해 해서 튜터가 점수를 줍니다. 10점 만점에 어느 날은 10점을 받으시고요. 어느 날은 이제 깐깐한 선생님 만나서 3점을 받습니다. 그럼 유저분들이 이제 뒷목 잡고 진짜 갓생을 사시는 분들은 함부로 그 점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답답해하면서 엄청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저도 3점을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영어를 3점을 준다고? 너무 어디가 얼텅이가 없는 그 타이밍 때 유저분들이 원하는 거는 나의 진짜 점수랑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그 상황이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군요. 예.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술로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때부터 AI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저희가 이제 채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잘 만들어서 드리고 나서부터 유저분들이 드디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점수를 누르러 가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만든 모든 피처는 5%의 유저분들밖에 안 하셨거든요. 뭘 만들어도. 근데 처음으로 95%의 유저가 오픈을 하는 서비스가 이제 이 프로덕트 내에 들어가서 그 이름 이제 CAFP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코어 테크놀로지로 지금 많은 유저분들한테 객관적인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두 대표님은 뭔가 좀 10년의 여정을 굉장히 유머럽스럽게 하셨지만 저는 지금 제품 소개를 하고 있는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저의 유저는 원래는 B2C 유저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갓생을 하시고 진짜 토요일 날 웨비나 하시면 들어오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오셨으니까 좀 더 심각하신 분들인 건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B2B로 저희가 확장을 하는 계기들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B2B가 저희 비즈니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성장하는 걸로 포캐스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 좀 났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업체분들은 우리 이제 인터뷰를 보고 여러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막상 뽑으면은 이제 오픽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오픽 시험을 보면 다 만점에 가까우는 뭐 IH, AL 이런 점수가 있는데 막상 뽑아서 영어 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에듀케이션 상황상.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영어를 그 치팅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외워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냥 시험 점수가 나오면은 너무 이 사람은 아직 미국에서 일하기는 어려워 막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HR 인사 담당자가 저의 유저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저가 첫 번째 커스터머였었고 그리고 지금은 B2C 커스터머, 또 B2B 커스터머 그리고 HR 매니저들이 쓰고 있는. 근데 아직은 이제 대부분 좀 갓생을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저희 커스터머시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저분들한테도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온원 이 제품 자체가 프라이스 포인트가 좀 높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쓰기에는 좀 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LM 기술과 또 저희 진단 기술을 가지고 AI 튜터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드디어 저희도 큰 시련이 왔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던 건 원래 갓생을 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분의 영어 성장에만 초점을 뒀다면 드디어 영어 성장에 관심은 없는데 영어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이제 저니가 저희한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뭐 두 대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최근에 온 몸의 파트가 다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두 번째 손가락은 못 쓴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몸이 망가진지도 모르고 했는데 근데 저는 아픈지 모르고 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나는 그 길을 갈 건데 자꾸 몸이 안 따라주니까 슬슬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또 저의 안에 있는 사명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영어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에듀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잘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끝까지 한번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10년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두연이 이렇게 보니까 아까 여쭤봤어요. 이 그래프 같은 이 로고의 의미가 뭐냐. 끝까지 성장하는 이런 익스포넨셜함을 원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걸 좀 본받아서 한번 열심히 그 다음 10년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아프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신 모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또 들으시면서 또 함께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패널 토크로 이제 서로 또 질문도 하시고 하시는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더레이터 네, 분과 네, 연사분들 모두 앞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들 어떻게 보면은 생존기에다가 성장하는 여러 가지 단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뭐 기술 얘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업의 흥망성쇠와 여기 여러분들과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대충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그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기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거나 힘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10년간의 이벤트 중에 이럴 때 굉장히 내가 이걸 이렇게 해오기를 잘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 내가 왜 했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뭐 이런 순간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모델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오시는 연구원 분들이 이 지식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진짜 좋은 의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모델연구소 하기 전에 제가 그 인생에서 만났던 좋은 사람보다 모델연구소 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 나는 모델연구소를 창업한 거에 대해서 1도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서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저는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모델연구소 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을 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고요. 사실 모델연구소는 이제 힘든 걸로 따지면은 코로나죠. 네, 코로나 때 모델연구소 거의 망하기 거의 일보 직전 진짜까지 갔고요. 그냥 통장에 돈이 없고 수입은 언제 생길지 모르고 저희는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뭐 교육 및 연구 운영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업 교육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이럴 텐데 그냥 교육 자체가 아예 다 없어졌어요. 오프라인에서의. 그러면 이제 온라인 기반의 교육 스타트업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는 반면 저희는 아예 성장을 못하고 망하기까지 가니까 저희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너무 힘들었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회사로서 좋은 거 나쁜 거가 있고 개인으로 좋은 거 나쁜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게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건 그러니까 회사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면 제일 좋았을 때는 나 저분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와주셨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아싸 좋다 이게 아니라 아싸 좋은데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티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만 아싸 좋은 거죠. 그럴 때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가장 힘들 때는 오늘도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GPU는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신제품이 나왔을 때마다 힘듭니다. 네, 지금도 블랙웰의 뭔가 어딘가 다 빠져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과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뭐 A100 나왔을 때도 힘들었고 H100 나왔을 때도 힘들었고 뭐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가 피드백을 하면 또 엔비디아 분들도 힘들고 저희와 같이 또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루빈 나오면 힘들겠죠? 네. 저는 이게 이제 10년을 하면은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가장 큰 실수는 투자가 크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책도 보고 뭐 연설도 들어보고 뭐 여러 대표님하고 얘기해 보면은
큰 돈 들어왔을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들 하시는데 엄청 조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겪어보고 혼나봐야 그걸 아는 것 같은데 너무 확장을 오프라인 오피스도 좀 좋은 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도 오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들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마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쭉쭉쭉 천천히 그냥 하던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때 그 돈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먼트들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그게 가장 좀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좋았던 레슨 런은 망하지 않고 그거를 알아서 참 다행이다. 예. 보통 그것 때문에 완전 그냥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도록 뇌구조가 완전히 좀 망가져 버리는 것 같은데 저나 공 대표나 그 지점까지 가기 바로 직전에 진짜 거의 바로 직전에 그거를 알아서 오케이 이제 우리는 다시 제대로 한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게 정말 저한테는 큰 좀 레슨런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로 와서 아까 전에 신 대표님은 이런 거를 또 너무 갑자기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딴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 발표한 거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진짜로 해보면은 얘기한 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이란 게 원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변동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상황상 지금 현재의 변동이나 변화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가장 큰 변화이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지금의 이야기를 좀 또 듣고 싶은데 이번엔 반대로 우리 이성파 대표님부터 한번. 그러니까 AI가 너무 빨리 변해서 저희 회사 망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예, 진짜 다 에듀케이션 너 이제 AI가 다 하는데 뭐 튜터가 필요하냐 하는데 너무 웃긴 게 그 얘기 나오고부터 원온원 시장은 진짜로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게 저희 컴페레이터가 다 안 좋아지고 저희만 성장을 오히려 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AI 때문에 애매하게 퀄리티가 있었던 에듀케이션으로 진짜 죽고 그거를 따라올 수 없는 그냥 카피가 잘 안 되는 그 뉘앙스가 있는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한테 몰려서 거기서부터 기업 교육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저희는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가 살아났던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AI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데 저희는 뭐 다른 두 대표님하고 좀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면 유저분들의 영어가 성장할 수 있을까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언원 수업 중간중간에 AI가 뭐 전화도 해주고 아니면 또 AI 튜터가 쉽게 해서 지난 수업을 빨리 복습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화를 더 많이 하시게 해가지고 다음 진짜 사람 만났을 때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AI가 빨리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써가지고 유저를 도울까? 약간 그것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파운데이셔널 모델 자체가 뭐 바뀌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저희는 엔드 유저로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로 유저한테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유저가 영어를 더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거 나름의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 처음에 세울 때 세운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속도, 공학의 속도, 사회의 속도, 인간의 속도가 다 다른 세상에서 그 사이의 속도를 인간이 나머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게 저희 미션이었는데요. 요새처럼 그걸 심하게 느끼는 적이 없습니다. AI의 발전이 단순히 우리는 보통 뉴스에서 이 기관망에 미치는 부하라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변화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AI라는 게 그냥 사실 인류가 만들어냈지만 인류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그걸 따라가라는 일종의 압력이나 부하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하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만 해도 이제 우리가 사스나 파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아스 이런 시장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버전업이 뭐 6개월마다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딜리버가 되기 전에 요건이 바뀌는 그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익숙하죠. SI 했는데 다 해서 돈 주세요 했더니 뭐 이거 좀 추가적으로 개발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런 식의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는 그래서 개발의 속도보다 요구의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이 개발 솔루션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그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좀 그게 느리니까요. 그게 또 느리게 따라오지만 그것도 기존의 하드웨어보다는 빠른. 그래서 모든 변화의 속도들이 다 제각기인 상황에서 그게 저 우리가 사는 일반 세계상에서는 이제 인간관계 뭐 캐릭터복 같은 것도 있죠. 인간관계에 거는 부하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는 뭐 물이나 전력, 뭐 그 위에 인프라 이런 데 거는 부하까지 지금은 이제 이 부하를 견디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대표님들 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막 다양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시는데요. 저희 모대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건 교육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가령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AI 학교 IFL 같은 경우에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인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개발자나 이런데 그 신입으로 뽑는 이 시장 자체가 거의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교육해서 너네 AI 개발자로 취업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라는 게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취업을 준비하는 쪽에 이제 교육도 하고 기업의 재직자 교육도 하긴 하는데 이 교육의 이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연히 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재직자들,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킬과 업스킬을 좀 어떻게 해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요즘엔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내는데 임직원 수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우리의 어떤 기업, 큰 기업들, 임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임직원 수로 낼 수 있는 생산량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을 정말로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교육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의 AI 역량을 극도로 올려줄 수 있을까 이쪽으로 저희는 좀 포커싱을 해서 회사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패널 디스커션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그 QA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예측 가능하실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10년 뒤 얘기를 물어볼 거예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서 그 얘기 그 생각하시는 동안 간단하게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 운영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신정규 대표님 말한 것 같이 그냥 사회 전체가 다 변화하는 걸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도시 문명이라든지 그 소위 얘기하는 문명의 중심지도 옮겨갈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건물의 형태, 주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더 그 시리어스하게 약간 진짜 문명 전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개인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 그 각각의 회사 차원에서 인피니티까지 간 인피니티는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10년을 왔잖아요. 그러면 2035년이 10년 뒤잖아요. 2035년에 모두연구소, 레블업 그리고 링글은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쯤에는 어떤 것을 하면서 이렇게 그 우리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러고 있을까? 그런 미래 시나리오 같은 그림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다크하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10년 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미래를 예측을 앞으로 안 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제가 뭘 예상을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네, 그래서 예측은 안 하지만 모드연구소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제가 창업을 하고 2014년도에 이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10년 뒤에는 대학 입시를 없애보겠다였어요. 그게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드연구소가 하고 싶은 공부와 연구를 여기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대학교에 안 가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 자체를 없애서 우리 애들은 수능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만들겠다인데 우리 애가 고3이 됐어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꿈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대학 입시를 없애다기보다는 전 대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드연구소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잘하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도 우리를 본받아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대학 입시가 조금은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꿈을 갖고 있어서 다음 10년에는 이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60대거든요. 10년 뒤면은, 예, 60대래 가지고 이 모드 연구소도 이 네네네 웅성웅성 네, 이 모드 연구소도 사실은 제가 계속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많은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더 함께 같이 해주시면서 같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다음 10년에는 뷰티 산업을 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대로 모델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처음 창업한 사람들이랑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연구를 하시는 분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그냥 저희만의 척도 같은 게 있습니다. 지능 요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사든 연구소든 개인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력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탁기를 돌릴 때는 뭐 1000W가 필요하고 그 자동차를 돌리면 뭐 10kW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산업이나 모든 회사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거나 연구를 하기 필요한 어떤 종류의 우리는 잴 수가 없지만 계량 가능할 수 있는 지능 요구량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저희 회사 안에서만. 그래서 보통은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 스타트업들이면 그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아니면 그 IO가 더 많아야 되는 산업이면 사람 수를 늘려서 이제 B2C 비즈니스 하는 거고. 근데 어떤 회사든지 그런 지능 요구량이란 게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런 올해 초 특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중에 3명에서 5명으로 창업을 해서 2개월 동안 프로토타이핑해서 성공하면 그거 하고 아니면 때려치고 이런 식의 창업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스타트업 아이템에 필요한 지능 요구량의 부족한 부분에 반도체로 채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따라오는 건 이거죠. 우리가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공하는 게 지능 요구량의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요구량의 일부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건데 물리량은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됐고 지능량도 이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결국엔 제3의 축을 하나 더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그런 아마도 동일해 보이는 스타트업들도 그때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지능 요구량이 다 지금의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붉은 영 패러독스처럼 모두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을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더 고도화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를 동원해서 그런 지능 등을 동원할 텐데 그 과정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엔진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형태로 누구든지 그 지능 요구량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수많은 뭐 오픈소스나 회사들과 함께 그런 게 첫 번째 목표고 이건 너무 근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제
그 인플렉션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 저희도 기계의 권리를 찾아주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계와 인간 사이를 좀 중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정도 후면 이제 기계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했을 때 뭐 중재를 해준 법적인 회사는 아니지만 법률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전산 속에 남겨보면서 미래의 AI에게 아부해 봅니다. 이 질문을 최근 1년 동안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상상을 막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되게 현실적인 목표인데 대한민국의 10%의 사람들이 영어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한 0.1%도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진짜 10%의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봤고요. 회사 관점에서는 지금 저희 나라에서 그래도 탑 탤런트 프로그램으로는 넘버 그래도 1, 2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사에서 이 영어에 대한 어떤 랭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도 definitely Ringle is way to go. 이 생각을 딱 그냥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게 앞으로 사실 1, 2년 안의 목표고 그게 1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세상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거기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다라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0년 후에도 그 상황이 계속 되어 있으면 좋겠고 그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이번엔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머릿속에 다른 잡생각들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저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한국에서는 좀 한국의 로컬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을 미국에 가서 되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더 많이 만드는 데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네트워킹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끔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내가 거기에 피지컬한 로봇들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아이언맨이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스파이더맨 막 이렇게 훈계하다가 알고 보니까 아이언맨이 그 가짜로 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언맨 2인가요? 3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이 시차에 안 맞지만 거기 가가지고 핸드쉐이크도 하고 뭐 나 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내 퍼소나를 로봇과 함께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하면서도 대화도 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걸 제가 꼭 혼자 저희 회사가 하는 업이랑 너무 다르지만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그런 데도 한번 발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전 사실 하드웨어를 하다가 소프트웨어로 온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하드웨어를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어 교육이랑 하드웨어랑 합쳐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도 10년 얘기를 하니까 다들 미션에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다들 그 꿈 다 이루시면 좋겠고요. 일단 패널은 여기까지 하고 Q&A 바로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누구한테나 다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면 저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릴 수 있게 마이크 꼭 이용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모드연 9년차, 10년차인 신성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선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대표 생활을 하면서 그러셨을 텐데 혹시 제가 이게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된 기업에 대해서 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레슨런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고 레슨런은 그 모습을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예. 사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미 too late여서 그냥 위로해드리는 것밖에 없고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릴 때 난 진짜 좀 잘하고 있나? 나는 이거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저희가 첫 온라인 사무실이 디캠프라는 데 있었는데 5층에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3명이서. 같은 층에 스타트업들이 8개인가 있었는데요. 저희랑 그 로엔컴퍼니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망하는 게 뭐 10년까지 오니까 망하는 것도 아니고 5년쯤 되니까 이미 3분의 2는 없고, 그러니까 한 5개, 4개, 5개는 없고, 그 후에 한 1, 2년 지나니까 다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타트업이 오래 살아남는 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저희가 창업 초기에 알고 있던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젠 정말 10년이 된 대표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안 남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생각하고 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대연구소가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걸 한 느낌이었고, 투자도 거의 7년 뒤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본 경험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Why Startup Fails라는 책을 조금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추천해준 책이었는데, 그래갖고 진짜 보다가 덮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많이 망하고 그 이유를 좀 분석한 책인데, 여하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회사가 이제 안 망하게 하는 방법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10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회사가 안 망하는 방법, 아까 링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망하기 전에 깨달았다라는 게 저는 그거랑 비슷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티저를 날리면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책을 한 권 쓰는 거예요. 쓰고는 있는데 나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공표를 해야지 제가 쓸 것 같아가지고 공표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평범한 창업가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비범한 창업가만 꿈꾸다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조금 너무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적어놓는 책을 제가 10년 대표가 된 기념으로 올해 1월달에 제 개인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거 조금 나오면 많이 사주세요. 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 질문은 저도 좀 답을 하자면, 저는 이제 투자한 지 15년 됐기 때문에 아마 본 스타트업이 수천 개는 될 거고 투자한 게 수백 개니까, 그 정도 되다 보면은 진짜 이제 실패와 성공의 스토리가 정말 많이 쌓여요. 근데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 투자를 할 때 이제 실패를 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운 좋은 케이스도 많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계별로 실패하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창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투자는 사실은 그냥 사람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가 맞아, 장학금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김승현 수장님 보고 이걸 미션으로 삼고 그냥 오래 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비즈니스에 뭐 이 시장이 앞으로 그로스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뭐 이만큼의 마일스톤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거는 그 시기에는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스케일업이 됐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스케일업이 됐을 때는 이미 먹여 살리고 있는 식구들도 많고, 엑시트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감사가 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남의 돈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리 스테이지에는 너무 화려하게 이것저것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명확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에 투자한 케이스는 잘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A를 하다가 안 되면 B를 하고, B를 하다 안 되면 C를 하고 계속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생각했었던 문제가 틀린 문제가 아니었다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조금의 진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10년씩 하는 곳들이 나오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벤처 캐피탈들이 큰 돈 투자하는 그런 데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엔젤 투자부터 하는 거하고는 궤가 다른 것이 이런 식 투자를 하게 되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래 기다리고 오랫동안 쿠킹하는 것들을 봐야 돼서 그렇게 좀 그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실패하는 확률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는 길에 온라인으로도 듣고 오프라인으로도 둘 다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하여튼 하여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아 너무 좋았고요. 질문은 이제 뭐 요즘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AI 강조하시고 또 AI 이제 100조 투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게 분명히 기회일 수도 있지만 또 위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각각 우리 그 뭐 교육과 이제 인프라와 어떤 영어 교육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회와 위기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이카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규라고 합니다. 근데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뭐 참고로 우리 모두연하고는 저희가 작년에 기관 차원에서 같이 협업도 했고 해서 너무 좋은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런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 진출하는 관점에서 모두연 혹은 링글 아니면 레벨업 그런 관점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뭐 위기와 기회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학생,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코딩 다음은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고 그게 되는 이유는 어쨌건 365일 24시간 나를 가르치거나 코칭해 줄 수 있는 LLM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쪽에 많은 기업들이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조금 포커싱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챗GPT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많이 배울 수 있고 공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픈 AI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챗GPT한테 배우는 거 이상의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근데 또 범용성이 있는 에이전트와 이 버티컬한 에이전트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살짝 어려운 거는 거의 대부분 요즘 이제 에이전트를 뭐 어떤 도메인에 쓰든지 간에 구독을 해서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구독 결제 모듈이 살짝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뭐 가입해야 되고 인증해야지만 결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기업으로는 글로벌의 어떤 구독 서비스를 만들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 결제 구조나 이런 게 조금 되게 안 좋은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물론 외국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어쨌건 그것조차도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교육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커지고 있는 거죠. AI 인프라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위기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블록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뭔가 한국이라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블록에 들어 있지만 미국이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모든 솔루션을 만들어서 AI 액트라고 해서 가져다가 팔겠다. 미국 회사만으로 구성된 어떤 블루프린트를 가져다 팔겠다라는 곳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의 AI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 주신 그런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곳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죠. 이제 제품으로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블록 경제 죄송합니다. 너무 처졌네요. 네. 블록 경제 공동체 안에서 한국의 위치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AI 인프라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모델이든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신 그런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가서 공급을 하거나 그곳에
뭐 진출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위기 요소인 것 같고요. 저희만 해도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인데도 수출할 때 한국 정부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엔비디아 동의도 받아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곳들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이 이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코이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지역대가 나름 경제의 사다리에서는 약간 아래쪽에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곳은 그렇게 인구가 아직 많으면서 성장폭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인구 성장률도 낮지 않고요. 그리고 전력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태양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곳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남아 있을 때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AI로 해서 이렇게 되는 방향이랑 중국이랑 완전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인비저블하게 아마 아메리칸 거버먼트에서 뭘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켓 자체가 커서 인디비주얼 파운더들이 굉장히 모티베이시 돼서 그냥 제일 좋은 거 만들어서 마켓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라는 걸로 마켓 드리븐 마켓인데 차이나는 이제 government driven 마켓으로 해서 진짜 초저가로 뭐 인플로이 거의 뭐 100만 원 PhD한테 100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들고 근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 독재로 하니까 계속 state of the art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거를 이제 뽑아내는 형식이고 미국은 오르가닉하게 나오고 한국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했을 때는 되게 안타깝게도 마켓 자체가 이제 이 오르가닉하게 큰 마켓 자체가 아직은 형성이 안 돼서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 마켓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크게 만들어 나갈 거에 대한 그것이 받쳐주는 게 동시에 되면은 기가 막힌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100조를 투자한다 하면 사실은 투자만 해서는 결국에 엔드 아웃풋은 그냥 non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만들기만 하고 끝나면은 사실 그거를 가지고 계속 오르가닉하게 계속 돼야지 건강한 상태의 뭔가 에코시스템 되는 건데 뭐 바이오들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우리가 하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우려면 결국엔 컴페레이터는 그냥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그냥 결국엔 컴페레이터가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경쟁력을 가져가려면은 더 그냥 그런 거에 자연스럽고 그걸 더 자주 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AI가 이제 오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뭔가 발전하려면 거기에 뭔가 발전이라는 거가 그 돈의 그 재화의 익스체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AI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럼 거기에 그 재화 가치가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게 과연 다른 그 major other parts of the world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뭐가 더 ROI가 클까 그런 고민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베스터라면은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전체적인 생각은 있었고 영어 교육 관점에서 저의 완전히 그 인투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AI의 경우에는 원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마켓을 되게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원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특정 다수한테 서비스를 빨리 런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트래픽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거를 AI 그 스탠드얼론으로만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또 갖고 가야 되는 항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또 이제 그거 나름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허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걸 원가를 계속 낮춰주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잘 활용해서 똑같은 거를 오픈 AI를 쓰지 않고 제가 만약에 국가의 어떤 그런 라이센스 같은 걸 받아가지고 AI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한번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면 되겠죠? 네, 뭐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이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AI 발전 때문에 슈퍼 개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보통 하는데 뭐 한 개는 AI 스톡 트레이더 관련된 멀티플 에이전트 연결해 가지고 뭐 하는 거또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GPT-5 나오고 GPT 제미나이 2.5 프로 큰 모델에다가
프롬프트 엄청 세게 붙여서 했더니 그게 더 좋아가지고 아 이건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X 치고 지금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과 인터랙션을 결합해서 뭔가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공 생명체, 일단 고양이 갖고 하고 있는데 인공 고양이를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인터랙션, 감정, 그다음에 라이프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인간하고 인터랙션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게임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조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거를 혼자서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을 발굴해서 뭔가를 이제 그들한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좀 약간만의 가이드만 해주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반대로 치환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코이카 같이 이제 그런 쪽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 펀드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딥테크 쪽, 이제 일단 첫 번째 페이즈는 보통 테크놀로지 페이즈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먼저 제공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그 시기예요. 아직은 그 시기고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 시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피지컬 AI 이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 더 그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세계하고 그런 기술 파운데이션이 중첩되고 만나면서 세상 자체를 크게 변동시키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는 아날로그적인 인프라를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상당수의 투자는 이런 드론 쪽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정말 지금 소위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스타일 아닌 거 되게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실제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자체의 아날로그 세계를 변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컨 페이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2, 3년 뒤 정도에 지금 저는 LA에서 준비를 할 생각인데, 그때는 어떤 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냐 하면 문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살게 될까? 전 결국 다 놀아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자동화될 텐데,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최적화하는 작업까지도 아마 기술이 하게 될 텐데, 그럼 인간은 인간의 본질 가치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거의 핵심이, 그래서 IP 컴퍼니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IP나 컬처나 문화, 그리고 라이프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코이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언제나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을 하거나, 또는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살리고 이래야 되니까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접근도 쉽고 발전이 빠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딜리버리할 좀 그 시기가 된 게 아닐까. 조금은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